미국 다우지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7,00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2001년부터 급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해서 지난해 말에는 한때 45,000원을 돌파했어요. 단기간에 7,000에서 35,000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거품이 지나치게 크게 부풀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심하게 거품이 부풀어 올라 있는가는 제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 가구 중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구가 60%가 넘어요. 이거는 대공황 때의 비율보다 더 높아요. 그만큼 거품이 커져 있어요. 두 번째는 미국 10대 주식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무려 40%에 가까워요. 그리고 미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규모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은 4분의 3이에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배가 더 커요. 이거는 일본이 1980년대 말에 거품이 거대하게 부풀어 올라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해요. 셋째는 요새 한참 각광받는 그런 주식들이 있잖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등등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이런 주식들의 주가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이제 흔히 PER이라고 그러는데 퍼가 100배가 넘는 게 많아요. 심지어 600배가 넘는 것도 있어요. 이 얘기는 경상이익을 100년 이상 모아야 시가총액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거품이 지나치게 크게 부풀어 올랐다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아요. 넷째는 미국 소득 상위계층 10%가 주식 총액의 무려 93%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미국의 소득과 국부가 소득 최상위 계층으로 점점 더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소득 격차와 국부 격차가 커지게 되면 유효세는 축소가 돼요. 왜 그러냐면 소득 상위 계층 5분의 1의 그 소비 성향은 70% 간 넘어요. 반면에 최하위 5분의 1은 소비 성향이 90%를 넘어요. 98%가 그래요. 그래서 소득이 균등화될수록 유효수요는 더 커지고 경기 팽창은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소득과 국부가 최상위 계층으로 모일수록 소비 성향이 낮으니까 유효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반드시 찾아와요.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면 금융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것은 미국 기업들의 경영수지 호조가 아니에요. 풍부해진 유동성이 주식시장을 이끌어왔어요. 근데 그 유동성이 미국 내에서 축적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 축적됐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끌려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 유동성이 풍부해진 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세계 최고의 호황을 누리게 했어요. 근데 그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으로 유입된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또 하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미국 주식시장은 각종 테마들이 신기록을 경신하게 해왔어요. 2021년도에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어요. 그때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을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주식시장의 최고가를 갱신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열풍이 꺼질만 하니까 2022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 열풍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또 신기록을 갱신했어요. 이 열풍이 꺼질 때쯤 되니까 2023년도 하반기 중후반부터는 이제 AI 열풍이 불었어요. 이 엔비디아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이 AI 열풍이 지금은 서서히 잠재워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어떤 참신한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야 미국 주식시장을 신고가를 유지할 수 있게 혹은 돌파할 수 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참신한 테마가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미국 주가지수는 주춤주춤 하락하게 되면 빚을 내서 주식 투자했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면 곧바로 붕괴가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패닉 상태에 가기 직전이에요. 패닉이 벌어지면 6개월 이내에 붕괴가 벌어져요. 물론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 붕괴를 일으키는
트리거라 그러죠. 기폭장치. 이런 게 하나 터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언제 터질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금리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좌우간 그 여건은 완벽하게 갖춰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금리가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재정 적자는 아직 감당할 수준은 된 것 같아요. 네, 더 늘어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올해는 미국 경기가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이 지금 얘기들을 해요. 그래도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이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도 선진국 대부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0%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2023년부터서도 그랬었거든요. 0%대와 마이너스 성장률을 오갔었는데 그렇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쁜데도 불구하고 미국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걸 좀 거슬러 가서 얘기를 좀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3월에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전격적인 경제 봉쇄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경제가 악순환에 들어가요. 그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과격한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해요. 재정 지출은 42%를 증가시켰고 본원 통화도 52%를 증가시켰어요. 여기다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낮춰서 0.25%를 기록하게 했어요. 그 덕에 경제의 악순환은 차단했는데 항상 이런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은 경기 과열을 일으켜요. 그것도 시차를 두고. 그래서 2021년도에 미국 성장률이 놀랍게도 6.1%를 기록해요. 이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의 약 2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 과열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가 불안 또 국제수지 악화 이게 이제 동시에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4천억 달러 그러니까 GDP의 약 2.2%에서 1조 달러를 넘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GDP의 거의 약 4%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경상수지도 그렇게 악화됐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급상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2022년 6월 말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9.1%까지 올라가요. 그게 자칫 방치를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이 놀라운 경제정책을 펼쳐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 여러분 기억하시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우리 처음 들어봤잖아요. 미국 연준이 중앙은행이에요. 기준금리를 통상적으로 0.25%씩 올리거나 내리면서 미세 조정을 하면서 경기 변동의 폭을 축소를 시키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었는데 한때 막 0.75%도 올리고 0.5%도 올리고 그러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당시의 물가 불안을 또 국제수지 악화를 차단해내기는 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악화되고 또 국제수지도 악화되니까 2022년도 상반기 성장률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를 각각 기록을 해요. 2분기 이상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미국에서는 흔히 리세션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는 이제 경기 후퇴로 번역이 되는데 혹자들은 경기 침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런 2분기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때 약하나마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친 건데 이건 경제학 이론으로는 완전히 정반대 정책이에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면 투자가 부진해질 거 아니에요. 경기는 후퇴한다고 경제학은 가르쳐요.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면 수출이 부진해져요. 그래서 경기는 더욱 후퇴한다고 가르쳐요, 경제학은.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경제는 2022년 3분기에 성장률이 3.1%, 4분기에도 2.6%를 기록을 해요. 그래서 2022년 한 해의 성장률이 상반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2%라는 비교적 좋은 그 성장률을 기록을 해요. 이런 거 보면 참 이상하잖아요. 경제학 이론은 완전히 다른 그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이론대로 했으면 미국 경제는 급속하게 침체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미국으로 흘러들었어요. 더 높은 이자율을 주니까 미국에 저축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달러가 강세니까 환차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그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내 유동성은 풍부해졌고,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킨 거예요. 생산, 투자, 고용이 모두 활성화되면서 미국 국내 경기가 급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경제학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미국은 과거에 몇 차례 그런 일을 겪었어요. 1980년대 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니까 그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차단을 해야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그 판단하에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경제가 더 침체할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90년대 말에도 그랬었고 2000년대 초에도 그랬었고 또 2009년도에도 그랬어요. 이런 정책을 펼쳤을 때마다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를 우려했었는데 경기는 급상승했어요. 미국은 이론보다 현실을 훨씬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학자 출신이 거의 없어요. 딱 한 사람 있는데 버냉키가 연준 의장을 했어요. 그건 특별한 케이스인데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공황의 최고의 전문가니까 버냉키를 연준 의장을 시키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래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않을까 해서 시켰어요. 그 밖에는 학자 출신은 거의 드물어요. 학자 출신이 한 개 몇 차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학자 출신들조차도 기업이나 금융 현장에서 20년 이상 혹은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만 정책 결정권자로 임용을 해요. 현장에서 겪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현장을 훨씬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통이 쌓여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현명한 정책을 펼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으로 국내 저축을 뺏긴 나라들, 금융 자본을 뺏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이 됐고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키면서 경기를 급강화시켜요. 세계적으로 영국과 EU를 비롯해서 그 선진국들 모두가 2022년도 이래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아주 극심한 경기 부진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이었어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 다른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 홀로 잘 나갈 수 있어요? 거기다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경상수지 적자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외채를 밀려와서 겨우겨우 그 외환보유고를 채워서 경제를 견디고 있었는데 국제금융자본들이 다 떠나니까 외환위기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인도도 예외로 볼 수 있는데 그걸 빼놓고는 모두 다 아주 심각한 경기 부진을 지금까지 겪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도 그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 경제는 이 톱니바퀴처럼 아주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다른 나라 경제가 어려지면 미국 경제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부메랑을 올해부터는 미국이 맞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다 미국 경제를 되살려놨던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금융자본들이 지금은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끌어들일 유동성이 없는 거예요. 유동성이 더 이상 확장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하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미국이 부러운 게 그거예요. 아주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요. 근데 그 실용적인 경제정책이 대증요법이에요. 2022년도 상반기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쳤잖아요. 경제학 이론대로 가면 그렇게 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데 의외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또다시 작은 금리가 터져요. 3월 8일 날 실버게이트가 도산위기에 처해요. 곧바로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퍼스트 리퍼블릭,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들이 연달아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고 일부는 붕괴가 돼요. 금리가 진행됐잖아요. 그때는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결정적인 그런 정책을 펼쳐서 그것도 차단해내요. 근데 이것도 대증요법이에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대증요법을 쓰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되거나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되거나 혹은 금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해서 잘 차단해 왔어요. 근데 대증요법은 남발하면
그 약효가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전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증요법을 남발하면 급성질환이 만성질환으로 변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급성질환에 대증요법을 자꾸만 펼치게 되면 약효가 안 들으면서 결국은 만성질환으로 돌아서요. 지금 미국 경제가 바로 그 상황으로 발전하기 직전이에요. 금융위기라는 급성질환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긴 하지만은 그게 단기적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융위기라는 급성질환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질환으로 전환이 되면 이거 단기간에 극복해내기 어려워요. 경제적 고통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초까지 있었던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려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4% 후반대에서 5% 초반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아우성이었잖아요. 기준금리 지나치게 높다. 낮춰라. 사방에서 아우성이었는데 21.5% 끌어올려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다 죽는다 소리 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때 살아나긴 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차단이 되니까 금융위기도 멈췄어요.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긴 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앞으로 미국이 그동안 펼쳤던 대증요법들이 만성질환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을 한다면 또다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장기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금융위기가 하루라도 빨리 터져라. 그래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화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금융위기가 빨리 터지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만성질환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비전이 미국 국민을 움직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반면에 해리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비전을 보여줬으면 트럼프가 승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해리스는 못한 반면에 트럼프는 다소 허황되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걸 내세워서 대선에 승리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국뽕이거든요. 근데 국뽕은 대단히 위험해요. 이거는 역사가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정권은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웠었고 제3제국을 내세웠잖아요. 세계를 지배할 제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국뽕을 내세워서 독일을 이끌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세계대전이었고 또 홀로코스트였었고 그래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뽕이 난무를 하면 이성이 잠을 자요. 그러면 감성이 활발해지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막아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최근의 사례로는 시진핑의 국뽕을 들 수 있어요. 시진핑이 1대1로 내세웠잖아요. 과거에 그 실크로드 이걸 재현하자. 그래서 세계 경제의 중심권을 중국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1대1로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몽이죠. 이 중국몽도 대표적인 국뽕인데 지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공식적인 성장률 발표는 5%라고 그러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2023년, 24년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저는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으면 노숙자들이 그렇게 급증할 수가 없어요. 상가가 지금처럼 처참하게 철수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수천 명이 호황을 누렸던 식당들이 어느 한순간에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주요 도시에 빌딩들이 공실률이 30%, 40% 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상해 최중심가도 지금 공실률이 30%를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그 중국 경제가 무너져 있는데 시진핑의 국뽕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국뽕도 금리 정책과는 상관없이 미국 경제를 대공황급 위기로 몰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멕시코에 관세 25% 폭탄, 캐나다에도 마찬가지 25% 관세 폭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즉각적으로 캐나다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자기도 물리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계 대공황이 1929년에 주식시장이 붕괴된 다음부터 1940년까지 10년 이상 지속됐었고 실업률이 무려 28%까지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을 정도로 처참하게 미국 경제가 무너졌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도 보호무역주의예요. 당시 후보 대통령이 홀리스무트 관세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 1038명이 연명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청원을 넣어요. 근데 후보 대통령은 국내산은 보호해야 할 거 아니냐, 국내 고용 보호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관세법을 통과를 시키고 즉각적으로 관세를 올리고 기타 쿼터를 주기도 하고 등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를 해요. 그 바람에 세계 교역 규모가 총 규모가 30% 밑으로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국제 교역의 비교의 효과가 반대로 작동을 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성장도 떨어지고 경기가 극심하게 부진해지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터졌던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한 나라도 예 없이 모두 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어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승전국들 중심으로 해서 44개국을 모아서 브레튼 우주 체제를 출범을 시켜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 그러죠. GATT.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IBRD 이런 등등을 세워서 국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되도록이면 국제무역을 자유화를 더 시키자. 국제교역을 확장을 시켜야 세계 경제가 번영을 누린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출범시켰던 사례가 있어요. 세계대전에 비극을 겪었잖아요. 대공황도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수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그 세계대전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체제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그런 세계 기구들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가트는 WTO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걸 지금 트럼프가 파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트럼프는 장사꾼 출신 기업인이에요. 장사꾼은 내 명예가 금방 무너져도 이게 틀렸다 그러면 바로 다른 길로 선언을 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심각해지면 트럼프도 지금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바꿀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도 막강하지만 의회의 권한도 막강해요. 그래서 의회가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어느 정도는 제어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사법부 역시도 그 권한이 커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그 제동을 종종 걸어줘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과 같은 그런 비극, 세계 대전과 같은 그런 비극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위험성은 항상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걸 지금 아주 걱정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탄이 와요. 대공황급 경제 파탄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야 할 일이에요. 금융위기는 뭔가 트리거 역할을 할 게 발생을 하면 터지거든요. 근데 그 트리거가 미국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일본, 중국, EU 어느 한 나라에서 터질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일본도, EU도, 영국도 2023년, 2024년 0% 성장률과 마이너스 성장률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동안에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왔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후에도 지금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거품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였고 2024년도 성장률이 마이너스 0.6%였어요. 연속 두 해의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지금도 독일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기업 경영 수지는 그동안에 극단적으로 악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독일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 정책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지속되겠어요? 주가 지수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들어와요. 이 얘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합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합쳐지면 수요는 배가 되고 주가는 더 많이 상승을 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래 수요가 넘어왔잖아요. 조만간 어느 특정 시점에 가면 수요가 사라진 때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먼저 터지지 않더라도 스웨덴이든 아니면 영국이든 프랑스든 어느 나라에서 트리거가 발생해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면 곧바로 유럽 전체는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에 전념되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금융위기 늪에 빠져들 것 같아요. EU나 영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일본 주식시장도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갱신해 왔었고 지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일본 성장률도 2022년도 성장률이 0.6, 2023년도 성장률이 1.5, 그리고 2024년도 성장률은 0.1%예요. 0%와 1%를 오락가락 하는데 니케이 지수는 한때 4만을 돌파하면서 1980년 이래 신고가를 최초로 갱신을 해요. 이것도 전형적인 거품이에요.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어떻게 신고가를 갱신했겠어요? 이건 엔케리 자금 덕분이에요. 엔케리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0%에 가깝잖아요. 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미국처럼 금리가 높고 또 주식시장도 호황인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2차만 해도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금융자본들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등에 투자를 한 것을 엔케리 자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엔케리 자금은 일본의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입어요.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잖아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0%가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일본 정부가 엔저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어요.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엔화 환율이 떨어지는 걸 막고 있어요. 근데 그 언제까지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면 정책의 힘은 약해져요. 그럼 시장의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서 시장의 힘에서 엔화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국제금융자본들이 모르겠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경험해왔던 국제금융자본들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칭을 해야 돼요. 자기네가 빌려간 돈이 일본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을 입으니까 그 환차손을 해칭하기 위해서 엔케리 자금만큼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어요.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한 자금은 일본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차익과 환차손이 서로 상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칭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차 일본의 환율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엔케리 자금은 바로 청산이 이루어져요. 엔케리 자금이 청산이 이루어지면 일본 주식시장은 붕괴될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붕괴되면 즉각적으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요. 일본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더라도 중국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중국은 2021년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했어요. 다만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이 통제경제 체제로 금융위기 진행하는 것 속도를 늦춰왔어요. 그래도 금융위기 진행은 막아내지 못했어요. 헝다, 비구이완, 완다. 건설업계 1, 2, 3위 기업들이 지금 다 도산해가고 있잖아요. 또 다른 일반 산업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 경제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경제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중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재정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어요. 특히 지방정부는 그동안에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지방 재정의 3분의 1 이상, 어떤 데는 40% 이상을 의존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니까 토지 사용권이 매각이 안 돼요. 재정 적자가 아주 심각해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지금 금융위기에 대처할 만한 재정 여유 자금이 거의 완벽하게 고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계에 와 있다. 중국 내에서 어느 국유기업 하나가 도산위기에 처하면 그리고 뱅크런이 일어나면 곧바로 중국도
금융위기가 폭발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 어느 한 나라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조만간 금융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 경제로 전염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 거품이 가장 크게 부풀어 올라 있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많이 부풀어 올라 있어요. 물론 상업용 부동산 거품은 꺼져 있어요. 어쩌면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거품이 꺼진 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미국의 동부 해안 도시들, 서부 해안 도시들,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잖아요. 여기에 공실률이 30%, 40% 넘어가는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상업용 부동산 거래액이 과거 최고 수준보다 10%에 거래되기도 해요. 대체적으로 60% 이상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한 은행들,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부도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안 일으키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되면서 금융기관 도산 사태가 일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터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금융위기 목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전반이 금융위기 늪에 빠져서 경제 파탄을 겪을지라도 그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환율이 지금 14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져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무려 45%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떨었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 금융자본들도 한국으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국내의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금융위기를 차단해낼 수 있어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신용 승수만큼 경제 내에 유동성을 수축시키면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풍부해진 유동성이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쳐서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했는데 장차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됐을지도 몰라요. 환율을 떨어뜨려 가면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한국으로 되돌아오면서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결국은 풍부해진 유동성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차단해내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경제가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내수가 GDP의 90%를 넘어요. 수출은 10%가 안 돼요. 약 9% 정도 돼요. 그래서 수출이 부진하더라도 내수가 확장이 되면 그걸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경제 호황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그걸 몰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환율이 상승해야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야 경기가 호전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건 틀렸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수출은 오히려 증가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그래서 그래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출 기업들은 도산 직전에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되고 그걸로도 안 돼요. 200달러짜리 개발해내요.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두 차례 있었어요. 1980년대 말 그리고 2001년부터 2007년 사이 이 두 번 있었는데 이 두 번 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니까 수출은 급증을 하고 경상수직자도 더 커지고 경제는 번영을 누렸어요. 특히 1980년대 말에는 88, 89, 90년 3개년 동안에 연평균 성장률이 11%예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기업들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경제 호황을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경제만 그러냐?
개인 기업들도 놀랍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력과 경쟁력을 키워서 거듭나게 돼요. 기업들도 번영을 누리게 돼요. 우리 정부가 그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경제학은 그 사실을 안 가르쳐요. 우리 경제정책 최고의 당국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경제학을 미신처럼 확고하게 믿어요. 근데 현실은 그 반대거든. 현실이 반대면 이론을 고쳐야 돼요? 아니면 현실을 고쳐야 돼요? 현실을 고칠 수 없잖아요. 그 이론을 고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틀린 이론을 지금까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제발 우리 정부가 환율을 점진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하락시켜가면 장차 닥칠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얼마든지 차단해내고 경제 호황을 이끌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처럼, 미국도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지금 호황을 누리잖아요. 세계 경제가 전부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발 그렇게 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관론이 지나치게 확산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세계 최하다, 고령화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등등 여러 비관론이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제는 대단히 경쟁력과 성장력이 뛰어나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6%는 넘는다,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국제 경쟁력, 성장 잠재력은 그만큼 뛰어나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러 산업들을 보면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도 견뎌낼 산업들이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부쩍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요새 K2, K9, 미사일 등등 지금 무기 산업들 각광받고 있잖아요. 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산업이고 거기다가 최첨단 반도체 산업이 뒷받침돼야 수출이 가능해져요. 근데 우리 지금 무기들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K2, K9, FA-50 전투기 등등. 그렇다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밀 기계 산업이니까 1인당 국민소득 20만 달러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산업들이에요. 지금 우리 K-뷰티 이 산업들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 화장품 산업도 초정밀 화학산업이에요. 초정밀 화학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LG, 삼성 전자제품들, TV, 냉장고, 세탁기 등등 세계적인 명품들이잖아요. 그 밖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도 해외 시장에서는 명품 대접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식품 산업들조차 수출되면 명품 대접을 받아요. 김이든 쌀이든 과일이든 어떤 거 10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있기도 하잖아요. 명품은 비싸질수록 더 많이 팔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품들은 대부분 명품 대회로 올라섰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도 얼마든지 견뎌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한류 한번 봐보세요. 문화라는 것은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보통이에요. 못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도 본받게 되고 그 문화가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류는 역류하고 있어요. 선진국들로도 역류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 동력이 2배, 3배 이상 강해야 역류가 가능해요. 우리 한류 산업만 그러겠냐고요. 우리 모든 산업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과 산업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최강의 성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우리 정부의 하나의 정책만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 1인당 국민소득 진즉 5만 달러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그 실패한 정책이 바뀌면 5년 안에 6만 달러 넘을 수 있고 10년 안에 10만 달러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이 강달러 정책을 펼치는 미국으로 투자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미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진 거예요.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생산, 투자, 고용 등 경제 활동이 부진해졌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제발 그 고환율 정책만 폐기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성장률이 5 내지 6%대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환율은 지금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환율은 2007년 10월에는 한때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수출은 호조했었고 성장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렇다면 환율이 900원 밑으로 떨어져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경상수 적자 지난해 무려 990억 달러를 넘었어요. 1998년 이래 지난해까지의 경상수 적자 누적액이 무려 1조 2천억 달러예요. 1조 2천억 달러가 그동안에 우리 외환시장에 우리 수요보다 더 많게 공급이 추가로 유입됐었잖아요. 그러면 환율은 떨어졌어야 하잖아요. 세계 경제를 보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진 나라들은 경제 번영을 누렸고 국가 경제는 번영을 했어요. 반면에 환율이 상승하는 나라들은 모두 다 쇠락했어요. 우리 경제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를 했잖아요. 그럼 8천억 달러 어디로 갔어요? 98년 이래 지금 그 경상수 흑자가 1조 2천억 달러니까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 간 넘으니까 8천억 달러 어디로 갔겠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기관 등등이 해외 순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총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외채나 또 외국인 그 투자 이런 걸 다 제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순해외 금융자산이 8천억 달러라는 얘기는 이 8천억 달러가 언제든지 국내로 환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8천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외환이 국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성장률도 높아지면서 국민은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죠.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면 시장에 힘에서 환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난은 해소되고 국민이든 국가 경제든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한국이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한 걸 그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국과의 기준금리가 그 격차가 1.75%로 떨어졌잖아요. 국내 저축은 국내에 저축하는 게 이익이에요. 미국에 저축하는 게 이익이에요. 국내 저축이 국내 투자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요? 물론 금리가 높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 사람들 시끄러워요. 근데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국민 대다수예요.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끄러운 그 소수 의견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낮춰가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어요? 국민을 상대로 해야지 소수의 불평불만자들을 위해서 경제정책을 펼치는 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기준금리는 최소한도 미국과는 동등하게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8,000달러예요. 우리나라는 36,000달러를 간 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언제 미국 경제 따라갈 거예요?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고환율 정책 때문이에요. 이것만 바뀌면 성장률 금방 5%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이렇게 점점 경제난이 심화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그 이유가 우리 경제난이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원인은 바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고환율 정책의 고집, 이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정책만 바뀌면 경제는 반드시 살아나고 그리고 기업의 경영수지도 호전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 이따위는 금방 해소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우리 경제에 IMF 사태가 터진다는 얘기를 하면 신경이 곤두서요. IMF 사태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IMF 사태, 이게 무슨 얘기예요? IMF가 우리 경제에 과도하게 긴축정책을 펼쳐서 경제난이 심화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단기간에 극복해냈어요. 성공한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IMF가 우리나라의 강요한 긴축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펼쳤어요. 그동안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제가 이해를 해요.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긴축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중남미 1980년대 사례처럼 10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차단해냈단 말이에요. 당시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만 5년 안에 극복해도, 아니 20년 안에 극복해도 그건 위대한 업적이라고 평가해준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그 당시 외환위기는 심각했어요.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고 그랬잖아요.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환란을 단기간에 극복해냈단 말이에요. 불과 1년 만에. 외환보유고는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2배나 경신했었고, 우리 성장률은 외환위기 터진 지 1년 만에 11.3%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도 9.3%를 기록했어요. 얼마나 성공적인 극복이에요. 제가 더 어이없는 거는 외환위기는 우리 정부의 경제적 실패로 터진 거예요. 외환위기가 뭐예요?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터진 거잖아요. 그 외환보유고 왜 터졌어요?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경상수지 적자가 그 전에 외환보유고 최고치보다 무려 2배나 컸어요. 당연히 외환보유고는 고갈되죠. 그러면 왜 경상수지 적자가 그렇게 커졌어요? 1993년 말에 한국은행이 화폐 발행액을 무려 42%를 증가시켰어요. 국내 경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94년도 성장률이 9.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나친 경기 과열이었고 위험했어요. 경기 과열이 일어나니까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니까, 또 1994년도에는 우리 정부가 재정 지출을 43%나 증가시켜요. 그거 당연히 국제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생산할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했으니까 수입이 급증을 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그렇게 커졌던 거죠. 그렇다면 IMF 때문에 우리 외환위기 터졌어요? IMF 때문에 우리가 경제난을 겪었냐고요. 우리 정부의 화폐 발행, 재정 팽창, 이 두 개 때문에 외환위기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경제난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IMF 사태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외환위기라고 불러야죠. 얘기가 다소 길어졌지만은 앞으로 외환위기가 벌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누적 규모가 1.2조 달러라니까요. 그중에 4,1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로 갖추고 있고, 또 나머지 8천억 달러 이상은 순회의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 쓸 수 있는 그 자금들이에요. 근데 외환보유고가 고갈돼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외환위기 일어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물론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우리 정부 정책이 실패하고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외환위기는 안 터져요. 외국인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다. 치안도 안정적이고 뭘 잃어버려도 금방 내 손에 다시 되돌아오고, 모든 면에서 한국은 아주 뛰어난 나라라는 얘기를 해요. IT 분야에서도 최첨단이고 와이파이도 어디서든 터지고 모두 칭찬을 해요. 우리 또 교육 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를 해요. 모든 경제정책, 모든 사회정책, 문화정책, 교육정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고환율 정책만 실패하고 있어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출품은 국내에서 우리 돈으로 생산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국내 수요는 유축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부진한 거예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다고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로 즉각 유출시키는 게 지금 현재 경제난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정책만 폐기를 하면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나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제발 그렇게 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쌓이고 있고 수만 채가 지금 쌓여있는 도시들도 있고 막 그런다고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건설업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부양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절대로 살려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시장은 장기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광기, 패닉, 붕괴, 장기 정체라는 이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2018, 19, 20년, 3년 동안 광기가 벌어졌잖아요. 투기 열풍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2021년 패닉이 왔어요. 2022년 붕괴가 왔어요. 그리고 23년부터 장기 정체에 들어가 있어요. 2년 남짓 지금 장기 정책인데 이 장기 정책은 통상적으로 5년에서 6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3, 4년은 지나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또 투기 열풍이 불어요. 이게 부동산 시장의 속성이에요. 건설업계에서는 천장이 10년이고 바닥이 1년이라는 얘기를 흔히 해요. 부동산 주기가 한 10년쯤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은 어떤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부동산 경기 못 살려내요. 과거에도 이 주기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 정책에 들어가면 온갖 부양 정책들이 동원됐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는 그 부양 정책들이 투기 광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더 심각한 타격을 입히곤 했어요. 지금은 참아야 할 때지 부양 조치할 때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도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해요. 상속세, 소득세 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모르겠어요. 세계 경제사를 다 뒤져봤더니 긍정적이었을 때도 있었고 부정적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중립적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경제난이 심할 때는 쓸데없는 짓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하나의 정책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품세는 국세고 부동산세는 지방세예요. 이거 바꿀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보유세, 이거는 국세로 바꿔서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축소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국세로 바뀌면 누진세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 격차, 부의 격차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효세가 커지고 경제를 살려낼 수 있어요. 대신 물품세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과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에게 모두 다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안 끼쳐요. 이 물품세는 부동산 보유세하고 재산세죠. 재산세와 물품세는 규모가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바꿔주면 경제가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상속세, 소득세 손질하는 것보다 물품세와 재산세를 서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재산세는 국세로 만들고 물품세는 지방세로 바꿔주는 그런 정책 전환은 필요할 것 같아요. 세계 경제학계에서도 주식시장이 호황이면 국내 경기도 호황이더라.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더라. 이런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때가 있었고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호조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면 돼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주식시장도 살아나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실적이 세계에서 최악에 속해요. 그 이유가 고환율 정책 때문에 국내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그래요. 그게 돌아오면 바로 살아난다니까요.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국내 경기도 같이 살아나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기쁘겠죠.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우리 서민들도 이제 살만난다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제발 고환율 정책 폐기해야 돼요. 그러면 경제 금방 살아나고 주식시장도 금방 살아나요. 우리 정부 제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고환율 정책 그 멍청한 짓 한다. 저금리 정책 그 멍청한 짓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 빼놓고는 우리 정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국민은 위기를 타개하는 데는 세계 최강이에요. 위기 때마다 그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해내요. 그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1956년, 19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8년에 8차례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다 극복해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위기 타개 능력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정부가 그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가 좌우하고 있어요. 불행한 사실이지만 그래요. 외국인이 매집을 하면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여요. 외국인이 매도하면 주식시장은 부진해져요. 우리 주식 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근접해요. 그러면 외국인이 언제 매도하는지 언제 매수하는지를 보시면 주식 투자 잘하실 수 있겠잖아요. 외국인은 언제 매수하겠어요?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도 그렇지만 부진할 때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나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면 대규모로 매집을 해요. 환율이 오르잖아요. 대규모로 매도를 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환율 하루에 20원 떨어질 때 있었어요.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매도를 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는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서 큰 이익을 남겼어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갖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에도 우리 환율이 떨어질 때 매집해서 그래요. 2001년 말 1326원이었던 환율이 2007년 말에는 907원까지 떨어져요. 그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때 매수했을 때 환차익이 얼마였겠어요? 우리 원화로 환산해봐요. 45%가 넘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매수하면 환차익만도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다 자기네들이 매수를 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여요. 주가지수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투자식도 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외국인의 투자 행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전설적인 투자자 중 한 분이 갑자기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주식시장 호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수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 사람 따라서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매도하니까 당황을 한 거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는 분이 주식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팔았다. 다른 이유 없다. 지금이 딱 그때예요. 미국 주식 투자하는 가구가 전체 60%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에 나섰어요. 그러면 이미 그 주식시장은 꼭지에 와 있어요. 꼭지에서 사면 당연히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 손실이 오죠. 폭락했을 때는 그 손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거품이 커져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매도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투자자가 미국 투자하는 것이 커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내 주식 보유량보다 미국 주식 보유량이 2배나 많아요. 국민들이 열심히 보험금을 내서 국민연금을 만들어 줬는데 그거 왜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느냐고요. 국민연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투자해야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고 국민연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 게 정부의 공안율 정책 때문이잖아요.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해요.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미국 주식 계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 정도예요. 근데 그분들 생각하셔야 할 게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 거품은 현재도 지나치게 부풀어 있다. 더 오를 여지보다 폭락할 여지가 더 크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는 지난 한 해에만 하더라도 990억 달러의 흑자예요. 거대한 규모잖아요. 우리나라 GDP 5.8%. 이 거대한 규모의 외환이 국내에 추가로 유입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정부가 이걸 해외로 유출시키지만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설령 유출시키더라도 장차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경상수 적자는 계속해서 대규모를 기록할 거니까 환율은 시장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정부가 우리 환율을 정책으로 끌어올리면 시장의 힘이 다시 끌어내렸고 다시 끌어올리면 또 다시 떨어졌고 계속 그걸 반복해왔어요. 이게 수없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우리 환율이 지금 한때 1580원 갔다 지금 1540원대까지 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시장에 비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미국에 투자한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환차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1450원인 환율이 1000원대로 떨어져 봐요. 환차손만 45%예요. 미국 투자 수익이 그만큼 갈 수 있냐는 얘기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장차 우리 환율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은 주식 투자에서 철수하는 게 바람직해요.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조만간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대체 못해요. 만약에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상점의 상품 가격은 매 시간 바꿔달아야 돼요. 지금 가상화폐 가격 급등락했다 급락하기도 하잖아요. 가상화폐 가격 자체가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지는데 모든 상품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다 바꿔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산 제대로 못해요. 소비 제대로 못해요. 투자 제대로 못해요. 고용 안 돼요. 나라 망해요. 그런데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재정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통화금융정책이 경제정책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미국은 더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통화금융정책을 잘 펼쳐서. 그런데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해봐요. 통화정책 수립도 못하고 시행도 못해요. 가상화폐는 분권화 통화라 그러잖아요.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행이 어떻게 통화정책을 펼쳐요? 안 돼요. 그럼 경제는 더 불안해지고 성장은 할 수가 없게 돼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가상화폐는 뭐냐? 왜 이렇게 각광을 받냐? 가상화폐는 도박장의 도박 코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박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해요. 파산을 해도 도박 중독은 못 끊어내요. 일시적으로 가상화폐 투자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큰 이익을 남기더라도 필연적으로 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상화폐 투자예요. 그래서 일반인은 가상화폐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가상화폐 열풍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신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1세대, 2세대, 3세대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발 그런 일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안전자산이기 위해서는 금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돼. 근데 과연 안정적인가요? 금 가격은 폭등하고 폭락하기도 해요. 그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꾸 잊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초에는 금 가격이 한때 $800까지 올라갔어요. $100도 안 되던 그 금 가격이 온수당. 그러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게 $300까지 떨어졌어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대표적으로 2009년에도 금 가격이 온수당 $2,8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300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880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금은 절대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물론 장기간 보유하면 금 가격이 다시 오르면 그때 팔아도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안전자산인지 모르지만 단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금 투자하시고 싶으시면 금 가격의 장기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도 1980년부터 지금까지라도 한 40여 년 정도의 금 가격 장기 추세선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투자해도 좋은지 아니면 좀 늦췄다 투자해야 하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제 판단은 그래요. 지금도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학은 경제처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고 성립했어요. 근데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어요. 우리 인체는 경제처보다 월등하게 성능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리학보다 병약이 훨씬 넓게 훨씬 깊게 발달해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학에도 병약이 진즉 수립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 판단을 하고 경제 병약을 수립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1982년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예요. 제가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외환위기 사례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침 또 제 손에 찰스 킨들버거가 광기 패닉 붕괴라는 책을 1978년에 발간했는데 그때서 저한테 입수가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세계 경제사 700년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위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모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고 밝혀놨으니까 광기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제 원리, 또 광기가 패닉으로 또 패닉이 붕괴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경제 원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세계 최초로 경제 병력을 수립했다는 평가를 듣겠다, 이런 야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에 들어갔는데 그 경제 원리 찾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이제 그걸 찾아내는데 또 그걸 각종 임상 사례로 뒷받침을 해야 되잖아요. 세계 대공황,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일본의 초장기 저성장, 이런 임상 사례들, 이걸 연구해서 내가 찾아낸 경제 원리들이 이렇게 맞더라,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하는 데 한 20여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40여 년 만에 이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발간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정부가 금융위기든 다른 경제위기든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극복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 책을 발간했었고, 또 다른 목적 하나는 일반인도 금융위기를 예측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 책을 발간을 했어요. 그 경제원리 설명이 좀 간단해요. 광기는 수요가 시간 이동을 해서 벌어진다. 미래 수요가 현재로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지면 수요가 배가 되고 가격은 폭등하면서 광기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 수요가 사라진 때가 닥친다. 이 수요 공동화가 패닉을 부르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면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키고 그러면서 붕괴가 일어난다. 붕괴가 일어나면 경제의 순기능들이 역기능으로 바뀌면서 심각한 경기 후퇴가 일어나고 이게 통상적으로 장기 정체기에 빠져들게 하더라. 이걸 제가 그 경제 원리를 찾아냈어요. 이런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누구든지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해낼 수 있지 않을까, 잡아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국가 경제가 위기나 난국에 빠져들게 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뛰어난 사람들은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뛰어난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재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2008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세계 1위의 보험회사였던 AIG도 붕괴 위기에 처했잖아요. 공기업인 프레디맥도 무너지기 직전에 정부의 공적 자금을 수혈받았어요. 베어스턴스 무너져서 결국은 JP모건에 병합이 됐고, 리먼 브라더스는 사라졌어요. 그 밖에도 사라진 은행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금융기관만냐? 그러냐? 아니에요. 2000년 말에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그때 벤처 산업들 극소수만 빼놓고 거의 도산 직전까지 가는 그런 타격을 받았어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하거나 미리 포착해내기 위해서는 주요 임상 사례들을 좀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 당시에 어떤 정책을 펼쳤길래 그렇게 금융위기가 심각해졌는지,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는 경제난을 심화시켰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공부해서 습득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경제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임상사들이 필요해요. 더 많은 사례를 담고 있는 책들도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책을 발간하면서 어려운 곤경을 제가 헤쳐오면서 40여 년을 소모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국민, 우리 국가 경제가 경제난을 제발 심각하게는 겪지 말았으면 좋겠다. 금융위기를 그때그때 예측해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책을 제가 썼어요. 40여 년 동안 제가 이 책 썼습니다. 읽을 가치가 충분할 거예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도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